어머니,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어쩌자고 인사불성인 사람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불쌍해 무작정 데려왔다는 시어머니. 헌데 여인을 눕히던 할머니의 눈에 옷자락 깊숙이 숨겨진 기이한 물건이 포착됩니다. 과연 산골집에 들어온 저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세 험한 강원도 깊은 산골에 노씨라 불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흙 묻은 돌멩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지요.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물건도 할머니 손만 거치면 귀한 살림살이가 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돈도 안 되는 걸 주워온다며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며느라, 사람이나 물건이나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귀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려대는 가운데 노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느나 들려오는 것은 쌀독 바닥을 긁는 메마른 바가지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파먹고 살아온 투박한 손으로 텅 빈 독을 어루만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지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얼굴에 며느리 개똥 어멈이 나왔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너무 옅은 것을 본 며느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래 심성은 착한 사람이지만 한참 클 나이인 어린 아들까지 굶겨야 하는 상황에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게지요. 어머니, 또 묽은 죽입니까? 안방에서 자고 있는 개똥이 볼 낯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봄이 오기도 전에 식구들 다 굶어 죽겠습니다. 며느리의 푸념 섞인 말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아궁이에 불만 지폈습니다. 어린 손자 배 고른 걸 보는 어미 속이 오죽하겠냐마는 할머니는 그 속을 꾹 누르며 나직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날 밝으면 뒷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올 테니 조금만 참거라. 식구들이 말없이 묽은 죽 그릇을 비우는 동안 방 안에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지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낡은 무명천으로 머리를 동여매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행여나 잠든 손자가 깰세라 살금살금 문을 닫는 그 구분 등이 어찌나 야위어 보이던지. 허나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와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눈 덮인 산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곳곳에 쌓인 눈더미가 발목을 잡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할머니는 칡넝쿨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덤불숲을 헤쳤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행히 망태기에는 칡뿌리와 더덕 몇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던 할머니의 눈에 저 멀리 바위 틈 사이에 거뭇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잠 자는 곰인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자세히 보니 짐승의 털가죽이 아니라 고운 비단 옷자락이었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덩치가 큰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인의 생김새였는데 피골이 상접한 산골 사람들과 달리 살집이 두둑하고 피부가 희어 보는 이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아온 할머니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었지요. 할머니가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때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물 좀.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눈을 뭉쳐 여인의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눈 녹은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으나 이내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여인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그것도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거구의 여인을 혼자 힘으로 옮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니 산짐승 밥이 될 게 뻔하고 데려가자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짐덩어리를 하나 더 얻는 꼴이었었습니다. 허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차마 매정하게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 천성이 모질지 못한 할머니로서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게지요. 할머니는 여인의 팔을 잡아 끌어보았지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육중한 무게에 절로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소매자락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눈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가늘고 긴 황금빛 침이었는데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침을 못 본 척 여인의 품 깊숙이 밀어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닌 것을 보니 필시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할머니는 주변의 칡넝쿨과 나뭇가지를 엮어 임시로 쓸 나무 발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할머니는 아픈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얼마 후 투박하지만 제법 쓸만한 발구 형태의 거적이 완성되었고 온 힘을 다해 여인을 거적 위로 굴려 올리고는 칡넝쿨줄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라 다행히 미끄러지듯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할머니의 어깨는 금세 짓눌려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노씨 할머니는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지경이었으나 할머니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 개똥 어머니 시어머니의 꼴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손을 뻗던 며느리는 거적 위에 누워있는 거대한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낯선 이의 등장은 굶주린 집에 닥친 또 다른 재앙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 대체 이게 누구입니까? 산신령이라도 잡아오신 겁니까? 개똥 어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으나 노씨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물바가지를 찾아 벌컥벌컥 들이킨 뒤 손가락으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살피더니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인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땀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푼 몸집이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개똥 어멈은 허리에 손을 얹고 시어머니를 향해 따지듯 물었지요. 어머니, 설마 하니 이 여자를 방에 들이시려는 겁니까? 척 보기에도 다 죽어가는 산송장인데 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노씨 할머니는 흙 묻은 옷소매로 이마에 구슬땀을 훔치며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쌀보다 중하지 않으냐? 일단 살리고 보자. 할머니의 태연한 모습에 며느리의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다 죽어가는 병자를, 그것도 한 끼에 쌀 서너 되는 거뜬히 먹어치울 것 같은 저 덩치의 여인을 데려오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울음기마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 남 살리려다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산만 한 덩치를 좀 보십시오. 안 그래도 바닥난 쌀독,
사흘도 못 가 거덜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진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라고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이미 인연이 닿아 살리기로 마음먹은 생명을 내칠 수는 없었지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개똥 어머마, 내 말이 틀리지는 않다. 허나 짐승도 제 집 찾아온 손님은 해코지하지 않는 법이다. 하물며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털썩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그녀는 서러움에 복받쳐 통곡하며 신세를 한탄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여인을 방으로 옮길 채비를 했지요. 동네 장정들을 불러 여인을 겨우 방 아랫목에 뉘어놓고 나니 좁은 방 안이 꽉 차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겹쳐 짓무른 피부와 곳곳에 난 상처들이 여인이 겪었을 고초를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닦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인의 품속 주머니에서 아까 보았던 그 금침 쌈지가 툭 하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쌈지를 집어들어 여인의 베개 밑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혹여나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단순한 길손이 아님을 확신한 할머니는 여인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고단한 몸을 잠시 누이거라. 내가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이곳에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개똥 어멈은 건너방에서 훌쩍거리다 잠이 들었고 노씨 할머니는 여인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새웠지요.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새벽녘 여인이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물그릇을 대어주자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겉모습과 달리 깊고 맑았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으나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자식을 대하는 어미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요. 여기는 강원도 산골일세. 산에서 쓰러진 자네를 내가 데려왔네. 이제 안심하게. 여인은 할머니의 말에 안도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여인의 편안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하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후회란 있을 수 없으며 인연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노씨 할머니가 곰 같은 여자를 주워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에서 쑥덕거렸고 짓궂은 아이들은 할머니네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개똥 어멈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받자마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한 끼에 보리밥 3그릇을 비우고도 모자라 입맛을 다시는 여인을 보며 며느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며칠 굶은 귀신이 붙었나 아주 쌀독을 통째로 삼킬 기세입니다. 노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눈짓으로 말리며 여인의 빈 그릇에 숭늉을 부어주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숟가락을 놓고 트림을 꺼억하고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세상 만사에 통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넋이 나간 사람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여인을 보며 왠지 모를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골마 터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여인은 밥값을 하겠다며 마당에 나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비대한 몸집 탓에 동작은 굼떴지만 도끼를 내려치는 힘만큼은 장사를 뺨칠 정도였습니다. 쩍하고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개똥 어멈도 혓바닥을 내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 하나는 타고났네. 저 힘으로 밭이나 갈면 소 한 마리 값은 하겠어. 하지만 여인의 진짜 능력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실수로 밟아줄기가 꺾인 고추 모종을 여인이 조심스레 만지작거렸습니다. 투박하고 살진 손가락이 꺾인 줄기를 감싸쥐고 잠시 머물다 떼자 놀랍게도 시들어가던 모종이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되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짧은 순간 노씨 할머니의 눈만이 그 기이한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데려온 이 여인은 단순한 식충이가 아닌 신비한 손을 가진 존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날의 정오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장독대 옆에서 연하는 묵묵히 콩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덩치 큰 뒷모습이 마치 바위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축낸다고 타박하던 마을 사람들도 연하가 혼자서 장정 샘몫의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는 혀를 내두르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양손에 번쩍 들어 올리거나 밭고랑을 순식간에 갈아엎는 괴력은 산골 마을의 귀한 일손이 되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노씨 할머니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투박한 손끝에서 묻어나는 섬세함이었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척하며 연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썩은 콩과 성한 콩을 골라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면서도 단 한 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굵고 퉁퉁한 손가락이 콩알을 스칠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늘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손놀림 한번 야무지구나. 저런 손은 흙을 만질 손이 아닌데 말이다. 할머니의 말에 연하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더욱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한 태도였으나 할머니는 더는 캐묻지 않고 빙글에 웃음만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꽉 담은 꽃망울이 톡하고 터지듯 사연도 터져 나올 것임을 세월을 살아낸 노인의 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 개똥 어멈이 부엌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쌀독이 또 반이나 줄었습니다. 저 여자가 일은 잘한다지만 먹는 걸 보면 소를 키우는 게 낫겠습니다. 개똥 어멈은 밥그릇을 쾅 내려놓으며 연하를 흘겨보았으나 연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보리밥을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지만 연하는 단 한 번도 대꾸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남들이 잠든 밤이면 몰래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화려한 금침을 지니고도 산골짜기에서 식모살이를 자처해야 하는 그 기구한 운명이 안타까웠던 셈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재산이자 농사의 미천인 이 진사댁 황소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입니다. 논을 갈던 황소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자 밭일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 진사는 가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와 황소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소가 어떤 소인데 당장 의원을 불러라. 옆마을에서 급히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으나 의원은 소의 혀를 잡아당겨보고 눈을 까뒤집어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미 독초를 잘못 먹어 장기가 상했으니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고 이 진사댁 마당은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지요.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 밭일을 하던 연하가 괭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황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눈동자가 풀려가고 입가에 거품이 끓어오르는 것을 본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원과 이 진사를 위로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연하가 슬그머니 황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몸을 굽혀 소의 귀 뒤쪽 털이 뭉친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소의 목덜미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죽어가던 황소가 갑자기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여 뒤로 물러나자 황소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의원조차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도왔다거나 소가 죽다 살아났다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일이 누구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멀리서 지켜보던 노씨 할머니만이 연하가 황급히 소매 안으로 손을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노씨 할머니는 사랑방으로 연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침해진 호롱불 심지를 꼬챙이로 무심하게 돋운 뒤 연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낮에 내가 한 짓을 내가 보았다. 소를 살린 게로구나. 연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따뜻하여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소가 불쌍하여 쓰다듬었을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라. 내 진보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금침, 그것도 내가 보았느니라. 할머니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연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다는 공포와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하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독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으마. 허나 재주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썩히면 벌을 받는 법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보다 쓰일 때 빛이 나는 법이니라.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노씨 할머니의 존재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마을 김서방네 아이가 고열로 시름시름 앓다 하루 만에 숨을 거두더니 삽시간에 원인 모를 병마가 마을 전체를 덮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 감기인 줄 알았으나 환자들은 온몸에 시뻘건 열꽃이 피어오르고 열이 어찌나 심한지 사람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였지요. 이웃 마을 의원들이 줄지어 찾아왔으나 병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질이라 부르며 대문마다 금줄을 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곡소리에 마을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씨 할머니네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하던 며느리 개똥 어멈마저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어머니,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개똥 어멈은 펄펄 끓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노씨 할머니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지만 며느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며느리를 보며 할머니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연화 역시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살인문 밖에서 낯선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역병이 돈집을 폐쇄하겠다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포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친 새끼줄로 방문을 봉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시나무 더미를 산처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도 병자가 있다지? 오늘부터 이 집은 폐쇄다. 역병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꼼짝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만약 한 발자국이라도 기어 나오면 그땐 진짜로 집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 그리 알 거라. 노씨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에 있는 며느리가 숨이 넘어갑니다. 제발 약 한 첩만 짓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역병이 옮을까 겁을 집어먹은 포졸은 할머니를 거칠게 발로 차 밀쳐내며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이대었습니다. 할머니가 흙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렸고 거대한 그림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지요.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연하였습니다. 물러가거라. 관아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고 산 사람을 태워 죽이려 하느냐. 포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집채만 한 여인의 기세에 눌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짧은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연화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을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붉은 비단에 쌓인 금침쌈지였지요. 할머니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구나. 내 손으로 살려야 한다. 내 며느리도 이 죽어가는 마을도 그리고 너 자신도 말이다. 연하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금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 왕실 내의원에서 쫓겨나며 다신 잡지 않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던 그 침이 서늘한 달빛을 받아 운명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연하는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쌈지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의 눈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의원의 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타오르는 횃불의 붉은 열기가 문지방을 넘어 방 안을 집어삼킬 듯 넘실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하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사람처럼
포졸들의 고함과 불길의 위협을 등지고 며느리 개똥 어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개똥 어멈의 손목에 닿자마자 둔하고 미련해 보이던 연하의 눈빛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지요. 연하는 망설임 없이 붉은 비단 쌈지를 펼쳐 가늘고 긴 금침을 꺼내 들었고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영혼을 낚아채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연하의 입에서 짧은 기합 소리가 터짐과 동시에 금침이 며느리의 인중과 손발끝 혈 자리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침이 꽂힐 때마다 검게 죽은 혈이 송글송글 맺혀 나왔으나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오듯 땀을 흘리며 막힌 기혈을 뚫어내렸습니다. 지켜보던 노씨 할머니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고 밖에 있는 포졸들도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꽉 막혀있던 며느리의 목구멍에서 쿨럭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도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뱉어내는 소리이자 다시 삶으로 돌아오려는 간절한 생명의 신호였지요. 싸늘하게 식어가던 개똥 어멈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가늘게 떨리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연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침몇 방에 살아났으니 이는 산신령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고 곧이어 더 큰 재앙의 그림자가 연하를 덮쳐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맨 앞에 서 있던 포교대장이 연하의 손에 들린 금침을 보고는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것은 왕실 내의원에서만 쓰는 금침이 아니냐. 대장의 호통 소리에 집안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침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매의 눈을 가진 대장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방으로 걸어들어와 연하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살이 찌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썰미 좋은 대장은 단번에 관아 벽에 나붙었던 용모파기 속의 인물을 떠올려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며 연하의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바로 너로구나. 주상 전하의 용체에 독을 쓰고 도망친 대역죄인 내녀 연하가 바로 너였어. 청천벽력 같은 말에 노씨 할머니와 겨우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포졸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감에서 공포와 경멸로 바뀌었고 웅성거림은 곧 살기 등등한 고함으로 변하여 연하에게 꽂혔습니다. 역병을 고친 생명의 은인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뒤집으려던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체념한 듯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여졌고 대장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하의 몸을 오랏줄로 칭칭 감았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거라. 이 아이는 사람을 살린 의원이다. 죄인이 아니란 말이다. 노씨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 포졸들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매몰차게 밀쳐내어 할머니는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개똥 어멈 역시 갓살아난 몸을 이끌고 문지방을 기어나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역적을 감싸는 자는 모두 한 통 속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방금 전까지 신기한 의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포졸들이었으나 그녀가 나라에서 찾는 중죄인임을 알아차리자 태도가 변하였지요. 그녀를 잡으면 큰 상을 받겠지만 혹여나 해를 입을까 두려워진 포졸 하나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아라. 저런 흉악한 요물이 마을에 숨어드니 재수없게 역병이 동계야. 저 요물을 당장 잡아라. 연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혐오 섞인 시선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건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의원이 아닌 재앙을 몰고 온 마녀 취급뿐이었지요. 연하는 굴비 엮이듯 줄줄이 묶여 마을 어귀의 임시 관아로 끌려갔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 궁궐에서 겪었던 억울한 누명과 도망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으나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시련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시각 노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팡이의 의지에 관아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걷는 할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 챙겨온 연하가 혼란 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금침 쌈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직 포교가 찾지 못한 이 증거물이 연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기 때문입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고 연하는 형틀에 묶여 모진 신문을 당하고 있었지요. 신문을 맡은 포교대장은 아까 그 집에서 분명 손에 번쩍이는 것을 쥐고 있는 걸 보았는데 막상 잡아와서 샅샅이 뒤져보니 빈털털이었기에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게 분명하였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아까 그 집에서 분명 내 손에 들린 금침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헌데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질 않는구나. 그렇다면 체포되던 그 혼란을 틈타 슬쩍 노파 주머니에 찔러 넣은 모양이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노인 또한 왕실의 물건을 훔친 공범이자 작물을 숨겨준 중죄인이 되는 것이다. 당장 가서 그 노인과 병든 며느리를 잡아들여라. 비열한 협박에 연하가 고개를 들어 포교대장을 노려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갑자기 포교대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멀쩡하던 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입가에 거품을 물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주변에 있던 포졸들이 기겁하며 대장을 부축했으나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휩쓸고 있는 바로 그 괴질의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묶여있는 연하와 고통받는 대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의 운명이 얄궂게도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흙먼지 위에서 포교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자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호통을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고통의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흙바닥을 뒹구는 초라한 꼴만이 남았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포졸들은 상관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기겁하여 우왕좌왕했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직 형틀에 묶인 연하만이 그 소란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발작하는 포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시어머니까지 위협하던 자였기에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은 연하에게 안타까움보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 냉정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냥 두어라. 저자가 사라지면 너와 시어머니를 올가매던 위협도 사라지는 것이다.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더냐. 지금 이대로 침묵한다면 자신을 짓누르던 굴레가 벗겨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그때 바닥을 긁으며 헐떡이던 포교가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려다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던진 채 자신이 죄인 취급하던 연하를 향해 살려달라며 애처롭게 손을 뻗었습니다. 포교의 눈동자는 이미 허공을 맴돌며 흰자위만 번득였고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애처로운 손짓을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으나 시야 끝에 들어온 것은 헐레벌떡 달려와 숨을 고르는 노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추스를 새도 없이 손에 꽉 쥐고 있던 금침 쌈지를 들어 보이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연하야, 무엇을 망설이느냐? 너는 의원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타고난 업이란 말이다. 할머니의 호통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는 방금 전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저를 억울한 죄인으로 몰고 죄 없는 어르신까지 협박한 자를 대체 무슨 이유로 살려야 합니까? 원망 섞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으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질 침은 죄인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다. 끊어지는 목숨을 이어주는 동아줄이다. 저자가 천하의 악인이라 해도 병 앞에서는 그저 살려달라 애원하는 가여운 환자일 뿐인 것이다. 의원이 병자를 가려받는다면 그것이 칼을 든 살인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 순간 연하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의 안개가 일순간에 거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자신이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난 것은 권력 다툼 때문이었지만 지금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저버린다면 스스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시금 맑고 강인한 의원 연하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당장 이 오랏줄을 풀어주십시오. 연하에 났지만 서리빨 같은 일갈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쭈삣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자 연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금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내 놈들의 상관을 살리고 싶거든 당장 이 포승줄부터 풀지 못할까? 그 기세에 눌린 포졸 하나가 황급히 달려들어 오랏줄을 끊어냈지요. 자유가 된 연하는 퉁퉁 부은 손목을 주무를 새도 없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금침 쌈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포교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자 방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관아 마당에는 침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대장의 흉부를 풀어헤치고 명치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기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독기운을 품은 사악한 열기가 심장을 파고들어 총각을 지체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막힌 혀를 뚫어 도끼를 뽑아내야 한다. 허나 자칫 잘못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
연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금침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황금빛 침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대장의 희미한 맥박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지요. 연하의 손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고 짧은 기압과 함께 금침이 대장의 가슴 한복판 전중혈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일반 의원들은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심장 바로 위를 찌르는 금단의 침술이었습니다. 연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가락으로 침을 튕기며 미세한 진동을 주어 굳어가는 심장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둔탁한 바위 속에 숨겨진 옥을 깎아내듯 그녀의 손놀림은 거대한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도 현란했지요. 그때 포교의 몸이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듯 입과 코에서 검게 죽은 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놀란 포졸들이 나으리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하자 연하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서리빨처럼 일갈했습니다. 물러서거라. 뼛속에 사무친 도끼가 빠져나오는 중이다. 지금 몸에 손을 댔다간 이 사람의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연하는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신들린 손놀림으로 금침을 비틀고 튕기며 막힌 기혈을 뚫어갔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옷자락은 엉망이 되었으나 죽어가는 생명을 붙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여인보다 고결하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노씨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고 며느리 개똥 어멈은 입을 벌린 채 그 신기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포교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입에서 시커먼 혀를 토해냈고 동시에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긴 날숨이 대장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차갑던 대장의 얼굴은 거짓말처럼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연하는 그제야 침을 뽑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온몸의 기력이 쇠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처럼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정신이 든 대장은 흐릿한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고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가 살아있음을 실감하였지요. 그리고 시선 끝에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연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포교대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손을 저어 물리치고 무릎을 꿇어 연하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깊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침술은 내의원 수석만이 펼칠 수 있다는 구명신침이 아니냐. 대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장은 과거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해 쫓겨난 줄로만 알았던 연하가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지된 시술을 펼쳤던 진정한 명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을 살려냈던 것도 독이 아니라 바로 이 피를 토하게 하여 독을 빼내는 극약 처방이었음을 의학의 무지한 자들이 오해하여 그녀를 내쳤음을 뒤늦게 알게 된 셈이지요.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산골 마을의 식모살이 여인에게 올리는 최고의 예우이자 사죄였지요. 내 공에 눈이 멀어 진정한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목숨까지 빚졌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교의 진심 어린 사죄에 관아 마당을 지키던 포졸들 또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물이라 손가락질하고 재앙을 몰고 온 마녀라 몰아세웠던 그 여인이 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건져 올린 진정한 의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뒤따라온 개똥 어멈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연하에게 달려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그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씨, 아니 의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연하는 며느리의 손을 맞잡으며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연하는 포교대장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시다면 저를 다시 묶어가십시오. 저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는 품에서 연하의 수배 전단을 꺼내어 횃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종이가 불길에 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아가자 포교대장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듣거라. 내 상부에 보고할 때 죄인 연하는 역병 환자들을 돌보다 모진 병마에 감염되어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알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 알고 입을 맞추거라. 이제 세상에 죄인 연하는 죽고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사람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을 찔렀고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얻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 밤만 축내던 거구의 여인이 금침 하나로 마을과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연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산골 마을의 그녀는 이제 온 마을이 우러러보는 생명의 은인이자 살아있는 부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노씨 할머니네 집으로 몰려와 지난날의 결례를 사죄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쌀가마니를 지고 오고 누군가는 귀한 약초를 캐다 바쳤으며 개중에는 연하의 발밑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연하는 그 모든 칭송과 선물 앞에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저을 뿐 그저 환자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깊고 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의 재주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씨 할머니네 사랑방은 어느새 작은 의원이 되어 밤낮으로 병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하는 투박한 손으로 환자들의 골문 상처를 어루만지고 며느리 개똥 어멈이 달인 약물을 정성스레 먹여주었습니다. 한때 둔하고 미련해 보였던 그녀의 비대한 몸집은 이제 아픈 이들을 넉넉하게 보듬어주는 든든한 품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존경을 담아 큰 의원님이라 불렀으며 특히 며느리 개똥 어멈의 변화는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연하의 새순물을 데우고 끼니 때가 되면 쌀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 연하의 상에 올렸습니다. 쌀독이 비어갈까 전전긍긍하던 예전의 인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혹여나 연하의 살이 빠질까 걱정하며 온갖 맛난 반찬을 해다 나르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똥 어멈은 연하에게 직접 지은 고운 누비옷 한 벌을 내밀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아니 형님, 이 옷 한번 입어보셔요. 그동안 제 좁은 소갈머리 때문에 겪으셨을 고초를 생각하면 제가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연하는 며느리가 건넨 옷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구박하던 매서운 눈초리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말없이 개똥어멈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화해가 두 여인의 맞잡은 손을 통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씨 할머니는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사람 사는 집의 온기가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인근 고을은 물론 저 멀리 한양에서도 연하의 의술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그녀의 신들린 의술을 눈앞에서 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중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잡고 권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참에 우리가 나서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다시 한양으로 가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재주를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다니요. 대궐로 돌아가면 비단 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실 텐데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그것은 숨어 살아온 그녀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화려한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제안을 듣고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녀는 차가운 대궐의 화려한 비단 방석 대신 따뜻한 흙내음이 나는 노씨 할머니의 툇마루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게는 이곳이 궁궐이고 할머니와 개똥 어멈이 제 가족입니다. 병든 왕을 고치는 의원도 필요하겠지만 돈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의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하의 단호한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가진 의술을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의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간단한 침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재주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연하는 노씨 할머니의 자식이자 개똥 어멈의 언니이자 마을 전체의 어머니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노씨 할머니는 연하의 무릎을 베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따르며 통곡했습니다. 그 긴 행렬의 맨 앞에서 상주가 되어 자리를 지킨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할머니를 닮은 딸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할머니의 무덤가에 핀 할미꽃을 쓰다듬으며 평생 가슴에 새겨온 말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겉모습이 아닌 제 진심을 봐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백발을 흩날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그래, 내 딸아, 참으로 장하다 라고 말하는 노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듯 했지요. 쌀독을 축내던 식충이는 훗날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명의가 되었고 그녀가 남긴 인술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말의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할 때 그 속에 감추어진 향기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피보다 진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노씨 할머니와 연하, 그리고 개똥 어멈이 보여준 그 따뜻한 사랑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가슴 속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